4차 산업혁명, 또 뭐 통신 세대, 5G, 뭐 6G, 7G 하는 이런 것들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를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 사실 좀 역시 논쟁이 있는 용어고, 그리고 여러 해석이 있는 용어지만 제가 제일 좀 명쾌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 정의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디지털 혁명에 기반해서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 공간이 서로 이제 융합된다. 경계가 희석된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정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가상과 현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공간은 가상이고요. 피지컬 공간은 현실이고, 바이올로지컬 공간은 몸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과 몸이 결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미 상당히 보급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 여기 한자로 좀 유불도라고 썼는데,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사실 가상과 현실은 존재했었죠. 우리가 꿈을 꾼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가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도 당연히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구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한 30년 동안 이루어질 변화의 일종의 이제 흐름인데, 맵이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R자 돌림, VR, AR, MR, 요즘은 좀 더 이걸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으로 지금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이제 XR이라고 부르죠.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게 메타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XR이라고 부르던 것이 문화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라고 부를 뿐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거냐를 생각해 보면 IA라든가 AI라든가 AI와 IA가 결합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A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AI는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지능을 이 외부에다가 심는 거죠. 외부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내 주변에 있는 내 책상부터 의자, 뭐 모든 내 뭐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물들이 다 지능을 가지는 겁니다. 인간의 지능을. 근데 그러면 인간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주변만 다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게 이제 커즈 레이놀즈가 얘기한 뭐 특이점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이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인간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지금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 IA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 오기먼티드라고 해서 인간 증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스스로 증강된다는 건데, 어떤 증강이냐 하면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증강되고, 또 감각적으로 증강되고, 예를 들면 오래됐지만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각을 증강시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이 없으면 사실 일상이 엄청나게 불편할 텐데, 이게 증강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이제 고도화될 거라는 이야기이고요. 그게 이제 통칭해서 IA 또는 이런 시대를 웨어러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화된 사물들과 증강된 인간, 이게 만나는 또 지점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AI, IA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인 거고요. 지금 이미 많은 디바이스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과 생체를 엮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여기 뭐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장비는 이미 지금 퀘스트 2 같은 경우는 $299인데 현실과 가상을 묶어내고 있어요. 이게 아주 저렴해지면서 또 이게 기능은 굉장히 높아지는, 가성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 이미 지금 현실과 가상과 생체가 결합되는 이런 마인드 리딩 같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걸 읽어내 가지고 그걸 가상에 보내서 다시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파일럿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디바이스적인 어떤 접근도 계속되고 있다. 좀 가깝게는 이제 아마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쯤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3 또는 2 프로가 나올 거고요. 제가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 그 북경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봤는데 화웨이 VR 글래스는 지금 나온 어떤 VR 제품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또 안경을 벗어야 되는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안경을 제가 벗으면 내가 앞이 안 보인다, 초점이 안 맞는다 그랬더니 이걸 초점을 맞춰주더라고요. 그 도수를 조절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가진 게 이미 2019년에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좀 과정들 속에서 아직 대중화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애플 뭐 이런 데서 이제 내년에 또 이런 글래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상당히 이제 일반 대중이 이런 XR 또는 메타버스 환경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제 통신 세대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메타버스는 사실 이제 5G 단계에서 좀 그 결합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각각의 어떤 콘텐츠들은 또 다르게 진화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고요.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의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메타버스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정 콘텐츠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만약에 창작자라고 하고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관심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메타버스 플랫폼은 뭐냐? 메타버스는 사실은 비실사의 땅입니다. 비실사. 우리가 영상 중에서 이렇게 실사,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같은 것을 라이브로 이렇게 보는 걸 뭐 영화나 방송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게 실사 영역이라면 만화나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영역은 비실사의 영역입니다. 비실사. 그러니까 그려지거나 만들어진 공간인 거죠. 근데 이게 메타버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물론 실사를 포함하긴 하지만 비실사의 땅이라는 거죠. 비실사. 그래서 뭔가 상상이 구현되는 세계고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건 오감, five senses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으로 주로 현실을 받아들여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메타버스는 그걸 다 포괄하지만 물론 지금은 시청각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그 오감을 다 포함하지만 거기에 이제 6번째 감각이라고 하는 의식, 그 마음으로 구현하는 세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그대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이 오감으로 접근하는 세계라면 메타버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세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적정 콘텐츠가 되려면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그 와우 팩터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VR을 쓰든 메타버스로 들어가든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뭔가 와우 하는 서양에서는 와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우 팩터라고 해서 이제 이런 뭔가 좀 놀라운 거기에 몰입되는 어떤 장면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다시 이제 그 공간에 반복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쓴 거지만 아하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연계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정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확장적 체험, 익스펜션 또는 익스텐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 XR을 익스텐션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이 확장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익스펜션은 좀 공간의 확장이라고 그래요. 공간 또는 영역. 익스텐션은 시간 또는 길이의 확장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확장의 경험을 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이나 이런 상황보다 더 확장된 경험을 시켜주는 게 메타버스고 여기에 콘텐츠도 이제 그런 그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의 미래에서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세 가지 요소가 보면 공간, 시간, 인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플랫폼 콘텐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콘텐츠 형식인데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그 콘텐츠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콘텐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오징어 게임, 로블록스 그 콘텐츠만 해도 그런 것들이죠. 거기 물론 게임이 그런 거긴 하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이든 뭐 캐릭터든 뭔가 놀 수 있는, 활동할 수 있고 2차 창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콘텐츠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플랫폼 콘텐츠의 조건은 공간, 시간,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한자가 있죠. 공통점이 있죠. 이게 바로 사이간자라는 겁니다. 사이간. 공간도 사이간이 쓰이고 시간도 사이간이 쓰이고 인간도 사이간이 쓰여요.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공간은 뭐 스페이스 또는 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은 뭐 타임이라고 하거나 인간은 뭐 휴먼이나 퍼슨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여기에는 전혀 어떤 사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한자에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글자 안에는 셋 다 사이 간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동양의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공간은 그 장소와 장소, 플레이스와 플레이스 사이의 어떤 그 사이 공간에 주목한다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일종의 접촉과 변화와 또는 상승 효과 이런 것들에 주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간도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와 그런 스파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회라는 거고 시간도 어떤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어떤 병렬적인 어떤 구조가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그 사이에 어떤 그 연계점들이 있다는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콘텐츠가 되려면 공간적으로 무한 확장 공간이면서 시간적으로 24시간 연속성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나, 너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고 이게 이제 결국 그 상호 간의 공진화하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맞는 적정 콘텐츠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메타버스가 만들어갈 그런 미래에 좀 관심을 가지는데 결국 일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카테고리인데 내가 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를 찾는 시간도 있고 노는 시간도 있고 뭐 이런 일상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맞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지금 어떤 건가를 찾아보는 건데 이런 것들 사이에서 뭔가 그 어떤 시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게 메타버스의 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가 그 예전처럼 그냥 인터넷 환경이 좀 그랬지만 상당히 일상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 창작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종교를 생각해 보면 종교에 메타버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예술이 대중 창작의 시대로 간다. 똑같은 관점에서 종교는 대중각성의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좀 특정 뭐 예를 들면 어떤 성직자나 그 리더들이 끌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어떤 집단지성이라든가 또는 뭐 대중의 힘이라든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끌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뭐 그거를 뭐 요즘 우리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본래 이제 그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홍익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한 번도 구현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그걸 사실 우리는 그냥 대체로 뭐 건국기념으로 그런 가보다 하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놀란다 그래요. 어떻게 어떤 한 나라의 건국기념이 모든 사람을 다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 건국기념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와서 근대 어떤 수훈의 그 동학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식의 해석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이런 부분에 어떤 일상을 바꾸고 그 일상을 변화시키는 단지 이제 이런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 전반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만약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좀 받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 한예종에서 하고 있는 그 또 하나의 키워드, 여러분이 창작 활동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지금 저희가 그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에라스무스라든가 뭐 이런 유럽에서 그 교육을 묶는 시도들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 캠퍼스들이 연합하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한중일이지만 이게 점점 동남아라든가 뭐 아시아 전체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활동할 때는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도 지금 저희 한예종에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글로벌 예술교육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해서 아시안 애니메이션 에듀케이션 네트워크, 이게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중일에 도쿄예술대학하고 한예종하고 뭐 중국전매라고 하는 한중일의 이제 국립대학들이 같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아시아 대학들을 결합을 시키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유럽이나 미국 학교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좀 지금 이 한류를 포함해서 뭐 K라고 이름 붙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요즘은 이제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적인 감각, 뭐 조기의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굳이 뭐 외국에 지금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가서 하는 것보다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메타버스에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아까 잠깐 여러분들이 들어가 봤지만 그 알트 스페이스만 들어가 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냥 외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중심이 다 영어지만, 그래서 거기 가면,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열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하면 적합한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말을 걸고 싶어 하고 대화를 이렇게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그 VR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젊은 뭐 독일 뭐 이런 내가 잘 모르는 나라들의 사람들하고 아바타 자체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누고 또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공간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독일 젊은 친구가 시큐리티 하는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만든 공간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자기가 인도 친구들을 많이 그 메타버스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알트 스페이스에서. 그래서 자기가 인도 친구들을 위해서 그 인디안 가든을 만들었다 하면서 인도 영화를 틀어놓고 인도 노래를 틀고 뭐 인도 문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디안 정원을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근데 그 인도 가든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1시간, 2시간도 안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 공간으로 초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어딘가는 뭐 중국 사람이 열어놓은 중국어로만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뭐 또 명상 공간, 또 뭐 예배 보는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고, 물론 내가 내 공간을 만들어서 내가 호스팅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걸 해보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뭐 나이가 관계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쉽다 그러면 좀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진입해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런 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제가 일단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드렸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5분 남았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면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간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좀 잠깐 그 유튜브 아까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유튜브부터 잠깐 볼게요. 제가 지금 번역 예, 미안합니다. 다시 이걸 꺼야 되고요. 자, 보이시죠? 예. 다시 틀겠습니다. Beyond our world, 1분 30초 정도 되는 there's another 동영상인데 world. And 호라이즌이라고 it's 하는 right here. 페이스북, On my 전 face. 페이스북이고 지금 Welcome. This is 메타죠. Horizon. 거기서 만든 Think 겁니다. of me as your guide slash self-appointed spokes avatar, here to show you 아직 around. 오픈이 안 돼 You know, 있고요. Horizon is filled with possibilities. You can play stuff, make stuff, fly stuff. Whoa! Really love the stash, Stuart. What up, Stuart? Wait, I want a mustache. Horizon isn't about rules or limits or pants or people telling you not to fly an airplane while drinking your fresh ground, fair trade, French press morning coffee through a curly straw. Isn't that right, Debbie? Mm-hmm. It's about getting out there and trying new 이게 things, 이제 making your mark. 지금 상당히 이 하체가 없는 거는 지금 그 센서가 머리에 있고 손에 지금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손하고 머리는 인식을 해요. 근데 이 다리 쪽에는 어떤 센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식을 못해서 지금은 이제 그냥 하체가 없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뭐 제페토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센서를 인식해서 내 움직임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신이 다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VR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액션을 제페토 같은 경우는 내가 액션을 지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액션하는 게 바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이제 표정 지금 손도 이제 다 지금 됐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페이스북에서 만든 워크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소개는 드렸는데 워크룸은 이게 이 앵커하고 CBS 앵커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조금 앞을 건너뛰어서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잠깐 좀 보세요. You know, I don't want to be a meme years from now where we're talking about metaverse. How do you see the metaverse? So I think of the metaverse as the next generation of the internet. 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브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거는 메타버스라는 것은 인터넷의 차기 버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좀 확장해 보면 사실은 그 인터넷의 차기 버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웹사이트들, 홈페이지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사실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앵커하고 이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인터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Whiteboard ideas for people who can't be there. 메타버스 상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손을 인식하지만 내 키보드 실제 내 키보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 키보드가 이걸
그거를 쓴 상태에서 막혀 있는데 이 키보드가 정확히 보여요. 그래서 내 손도 인식이 되고 키보드도 보이기 때문에 자판 작업을 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크 저커버그하고 지금 앵커가 같이 들어와서 이 페이스북 워크룸 안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저커버그는 지금 손을 이걸 안 들고 있어요. 컨트롤러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기술이에요. 지금 이렇게 손을 표현하는 걸 좀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발표한 게 여기 글러브를 껴서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터치를 촉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지금 나와 있다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아마 상당히 그 고도화된 이 메타버스 체험 도구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아직은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종합 메타버스 플랫폼을 앞두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그 이런 워크룸이라고 하는 협업 툴을 먼저 발표를 한 거고요. 이 호라이즌이 아니고 이 워크룸에는 내 책상 공간, 내 방이 있고 그 방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3차원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정도를 만들어 놓은 게 워크룸이고 호라이즌 같은 이제 좀 종합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뭐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로블록스 같은 스타일 또 뭐 이런 줌이나 어떤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줌에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그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게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메타버스인데 잠깐 멈추고요. 그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는 아까 이제 그 제 기준에 따르면 아직은 정확하게 메타버스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게 그 아직은 2차원이고요. 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추가를 해서 내가 2차원 평면 위에서 공간을 쭉 이동해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줌처럼 이렇게 줌 화면이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공간성을 좀 부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됐고 상당히 돈이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그 로블록스에서 만든 그 사례도 보면 그 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데도 이제 내가 의상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게더타운도 이제 엄청나게 그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재밌는 거 하나가 그 게더타운의 사무실을 만들었던 그 직방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 앱인데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찾고 그 집을 이제 시가를 알아보고 뭐 매매 건이 나와 있는지 찾아보고 하는 게 직방인데 그 직방이 본래 게더타운에 사무실을 냈었어요. 근데 오피스 이제 오프라인 오피스도 있고요. 근데 그 직방이 게더타운에서 나와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자체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그 공간에 직방이 이제 들어가면서 오프라인 오피스를 없앴습니다.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직방의 그 직원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로만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그 직방이 만든 그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 메타폴리스라고 하는 공간에 그 예를 들면 롯데건설이라든가 뭐 민주당 선관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뭔가 그 어떤 참신한 어떤 첨단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나 기관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메타폴리스 안에. 만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일상 전반이 지금 메타버스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In the world is that it's 잠깐 not 이거 like 끄고요. in real life we have a grid of faces and all the sound is just coming at us from 첫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웹툰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그 창작자가 어떻게 메타버스에서 이제 창작을 해야 되느냐, 그 창작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논쟁적인 이슈보다는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특히 이 중에서 지금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 그 만화나 애니메이션 자체가 미디어 시대, 플랫폼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게 출판, 또 신문, 그다음에 웹툰, 또 애니메이션 쪽은 뭐 극장, TV, 인터넷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플랫폼에 우리가 올라탈 거냐. 이게 이제 지금 그 전환점에 있다는 거고요. 사실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다른 장르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그 새로운 플랫폼의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VR툰, 무슨 뭐 스피어툰 뭐 이러면서 새로운 매체나 디바이스나 또 그 플랫폼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새로운 콘텐츠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게 사실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재밌는 거는 한국이 지금 웹툰 또 인터넷 애니메이션에서는 가장 빠르다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가장 빠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새로울 신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특수성, 그거를 옛날에는 뭐 빨리빨리라고 해가지고 너무 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어떤 그런 급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이런 환경 자체가 지금의 시대나 어떤 그 문화하고 잘 맞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특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과연 어떤 공간인지 한번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면 그런 논쟁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게 먼저 우리가 좀 창작자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